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어저께 2023년도 10월 28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지방직 7급 지방세법 총평과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엔 이제 7급 시험인데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7급을 많이 뽑진 않지만 어쨌든 매년 9급과 7급에 대해서 지방직 서울시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문제 검토는 여러분들이 향후 지방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큰 자료가 될 것이고, 어쨌건 요번에 7급 시험에 응시한 친구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어저께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수업이어서 시험 보자마자 문제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와, 이건 올해 6월 달에 지방직 9급 시험 봤는데 올해 6월 달 지방직 9급 시험이 훨씬 어려웠고, 이 지방직 7급 시험은 오히려 올해 6월 달에 봤었던 지방직 9급 작년 지방직 9급보다도 훨씬 더 쉬운 난이도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무작정 쉬워가지고 뭐 다 100점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서도 지역적인 문제를 몇 가지 들어가가지고 한 3문제 정도는 상수준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나머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9급 시험 문제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난이도가 조금 평이한 그런 수준으로 나와서 조금 출제라는 것의 좀 기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7급이면 아무래도 9급보다 높은 직급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시험에 있어서의 난이도도 조금 변화되거나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부분의 수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험 출제가 아주 그냥 주먹구구예요. 그때마다 출제할 때마다의 분위기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출제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건 뭐 평이했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았겠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9급과 7급의 문제 난이도의 밸런스는 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라는 것이 좀 일관적인 수험생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학생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 그러면 좀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건 이번에 출제 범위는 아주 표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6개, 지방세 징수법에서 1문제가 더 나왔네요. 평상시에 2문제 나오는데 이제 3문제 나왔고, 지방세법에서는 10문항 나왔는데 역시 취득세에서 2문항 나오고 나머지 8문항은 이제 세목별로 하나씩 출제가 됐던 이제 그런 출제가 있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1문항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기출도 뭐 굉장히 많이 됐고, 제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것만 봐라라고 강조한 것 중에 제일 강조한 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업 들으신 학생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난이도를 보자 그러면 상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뭐 어려웠던 수준이라기보다도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문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었을 테지만, 어쨌든 뭐 다른 3가지 지문의 소거법으로도 물론 충분히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100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중수준의 문제 10문항이고 하수준의 문제 6문항인데 사실 중수준에 있는 것도 하수준이 많아요. 그런데 뭐 상중하라는 기준은 제가 수업을 가르친 학생들에게 제가 전달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 주관적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기본 내용만 수업 잘 듣고 배웠다면 그냥 이게 딱 답인, 정말로 굉장히 쉬운, 보자마자 일감의 답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수업 시간에 제가 포인트 잡아둔 부분들 좀 잘 체크해뒀다 그러면 뭐 절반 이상의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한 10초, 20초 내에 답을 찍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준, 중수준 문제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상수준에서 한 서너 문항 정도 조금 지엽성이 있긴 있었으나, 어쨌든 뭐 그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9급에 비해서도 상당히 평이한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뭐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올해 6월에 봤었던 지방직 9급 같은 경우는 옳은 거 고르는 게 어려워, 틀린 거 고르는 게 어려워. 옳은 거 고르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런데 옳은 걸 고르려면 4개 지문을 다 봐야 되는 건데,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올해 6월에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이건 뭐 거의 뭐 역대급 미친 문제입니다. 어떤 객관식 시험에서 옳은 걸 고르는 게 11문제가 나와요. 그나마 다른 시험 중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걔네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고,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옳은 걸 고르라가 나올까 말까? 그래도 많다고 하는 건데, 어쨌건 뭐 올해 국어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학생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요번에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옳지 않은 걸 고르셔야,
전부 다 틀린 걸 고르셨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서 눈에 딱 보이는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것 딱 집으면 이제 그걸로 답이 되어서 다른 지문들 읽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평이하고 빨리 풀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옳은 거 고르시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그거 하나 나왔었는데 그것도 뭐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되는 금액들을 좀 더해서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상수준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이론형 문제를 숫자로 표현해 놓은 이제 그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형태 자체는 상당히 그 평이했고 그리고 실제 범위도 상당히 보편적이었고 근데 하수준의 문제가 9급에 비해서 너무나 평이하고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 뭐 아쉬움은 9급과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 게 옳지 않나 싶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자, 어쨌건 뭐 세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우리가 원규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원규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문에 대한 어떤 응용력, 그런 적용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항상 원칙에 입각한 공부가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시험도 이미 시험 본 친구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 지방직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뭐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하고 그 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교부 청구한 국세를 압류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보다 우선하에 징수한다? 얘는 틀렸죠. 얘는 이제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는 납세, 담보, 그리고 압류, 그리고 교부, 청구 의 순으로 먼저 노력한 놈이 먼저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압류보다 교부 청구가 우선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했을 때 그 체납 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했을 때 그 체납 처분비는 뭡니까? 1순위 강제 징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강제 징수 비용, 강제 집행 비용은 얘들은 이제 다른 채권에 무조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 강제 집행을 집행한 주체의 비용들은 뭐 국세든 지방세든 뭐든 어쨌든 그 비용이 가장 우선하는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법정 기일 전에 항상 국세 우선에서는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에서는 그 선후 관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 대금 중 지방세를 징수한대요. 그럼 당연히 담보 채권의 담보 설정이 법정 기일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 않는 거죠. 지방세는 그 담보 채권이 우선하는 거니까 그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담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지방세의 판단 기준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담보 채권이 우선되는 거죠. 자, 1번 지문 뭐 대단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2, 3, 4번 지문 안 읽었을 텐데 4번 지문에 조금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올해 국세와 지방세에서 개정된 내용인데 원래 당해세라고 한다 그러면 당해세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재산에 직접 부과된 이제 그런 국세, 지방세 등을 말해요.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에 해당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제 그러한 해당 재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뭐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라든지 그 위에 관련된 교육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 선후에 불문하고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담보채권이라는 것은 담보채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그 질권, 그리고 일반 임차보증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보호받는 이제 그러한 소액 임차 보증금 말고 일반 임차 보증금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보증금들을 여기에 담보채권 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어쨌든 선후관계에 불구하고 어쨌건 해당 재산에 저러한 지방세가 있다는 것은 재산의 존재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 선후를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외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외적으로 아무리 당해세를 할지라도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법정기일에 우선하는 전세권과 일반 임차 보증금은 전세권의 설정일자와 일반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당해세에 우선한다고 하지 않아요. 당해세의 변제 순위에 대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과 일반 임차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권자,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채권자가 누구냐면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서 사는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당해세를 할지라도 임차인들의 당해세보다 권리가 우선되는 임차인들에 대한 이러한 채권들은, 주택과 관련된 채권들은, 주택 임차와 관련된 채권들은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 우선된다기보다도 당해세의 지위를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변제 대위의 효력을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 반환 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여기 이제 당일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니까 이 채권의 확정일자가 더 앞서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되는 대신변제, 대위변제 효력을 올해 신설한 건데, 어쨌든 얘들은 뭐 수업 시간 설명했으나 어쨌든 우리는 뭐 정답은 1번이었기 때문에 이 지문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도 올해 개정된 복잡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슬슬 출제되는 거 보니까 어쨌건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도 조금 출제에 있어서의 지역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조금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어쨌건 뭐 1번 지문이 워낙 쉬웠던 지문이기 때문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하수준에 해당하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문이 꽤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시험 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통상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조금 짧은데 얘는 뭐 7급이어서 그런 건지 지방세법에 대한 출제도 앞으로 지문의 길이를 조금 원조문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길어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전에 비해서 지문은 굉장히 길어진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4번 문제,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3번 문제, 3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지하게 긴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어떤 뭐 굉장히 긴 지문들을 뭐 마다하지 않고 그냥 원조문 그대로를 갖다가 박아놓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지방세 기본법령상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 예고 통지 받고 나가지고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써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절차를 써놨는데, 근데 4번 보시면 이 과세 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는 나쁜 놈, 급한 놈, 국조법에 따른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놈, 얘네들은 과세 청구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기서 급한 놈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지금 몇 개월 이하로 남아야 돼. 3개월 이하로 남았다 그러면 얘는 아직 부과도 하기 전에 과세 전에 적부심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적부심 청구 기간이 괜히 한 달 신청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달 결정하고 머뭇머뭇하다가는 3개월이 지나버려가지고 과세 전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부과를 아예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급하니까 부과할 테니까 과적 청구 못하더라도 나중에 억울하면 불법 청구해라 라는 개념으로 과적 청구가 배제가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 근데 얘는 그걸 6개월이라고 썼으니까 틀린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규정이 될 테니까 걔들을 6개월로 바꾼 것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것도 하수준에 상당히 쉬웠던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 송달에 있어가지고 구체적 우편 송달에 있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국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교부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기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받을 자 본인이 맞다면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이제 뭐 송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본인한테만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자들을 뭐라고 그래? 보충 수령인에게 송달을 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는 보충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해요. 그러면 아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공시하는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 서류를 두는 거야? 그 자리에 서류를 두는 거죠. 서류의 수령 거부 시 할 수 있는 송달의 방법은 공시 송달이 아니라 유치 송달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이 조금 길었다 뿐이지 이러한 경우에 공시 송달이 아니라 유치 송달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기본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은 3번이 틀린 지문. 얘도 역시 아주 초초초하 수준이다. 전자송달은 뭐 전자송달을 이용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납세들도 많기 때문에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송달을 신청해야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4번 지문 맞고요. 굉장히 쉽죠. 4번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실 4번 문제도 하수준이야. 그런데 내가 얘를 중수준으로 지정을 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과 함께 올라가는 첨부 파일에 이제 뭐 출제 분석도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제 카페라든지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출제 분석도 있고 기출문제 해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이해 주는 거에 대한 정답은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라든지 저의 총평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출제 분석 파일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난이도 평가할 때 중수준으로 매겼는데 이것도 하수준이야. 근데 내가 중수준으로 매긴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엄청 길어. 지문이 엄청 긴데 답이 4번이야. 그 4번에서도 그 답이 그 긴 지문의 마지막 단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틀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읽다 지쳐가지고서는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중을 준 거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양도담보라는 것은 일반 담보와 형평을 위해서 부여된 그러한 납세의무고 물적 납세의무고 이 물적 납세의무라는 것은 보충적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주된 납세 의무자의 징수 부족 상황을 전제로 부여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체납자, 납세자의 지산을 체납자, 납세자가 아닌 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에게 또 다른 납세의무를 물리는 것이 이 물적 납세 의무입니다. 따라서 일반 담보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 담보는 어떻게 돼 있어? 이때가 만약에 법정기일이라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이 담보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가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해. 그런데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채권들에 대해서는 국세가 국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야. 양도담보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물적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일반 담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랄지라도 그놈에게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물리자라는 이제 그러한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지문 길지만 어쨌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4번 지문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지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당연하지 물적 납세 의무, 보충적 납세 의무니까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징수 부족을 전제로 그 양도담보 지산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 대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할 수 없다? 반대지. 이게 원조문이 법정기일 전에야 전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세자에 대한 의무에 준용하여서 물정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건데, 그것은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었는데, 얘는 후에라고 써서 일반 담보와 마찬가지로 법정기일 전후에 권리관계를 얘기했던 상당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예요. 근데 지문이 아주 그냥 지랄맞게 기니까 읽다 지쳐서 판단력이 흐려졌겠다 싶어서 중2라고 한 것뿐이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수월한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참고로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국세만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 보는 질문이겠지만, 이제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자, 통상적으로 종중재산인데 그 종중이 대규모라 그러면은 종중이라는 별도의 단체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해요. 그런데 어떤 뭐 이씨 가문, 안동 김씨 가문 종중이 만약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종중이라면 종중 재산이지만 얘를 장손인 그냥 일반 개인의 명의로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종중원의 명의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당연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소유자 6월 1일 현재 등기 명의자에게 고지보내겠죠. 근데 이 등기 명의자인 장손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가 아니라 종중건데 왜 나한테 내라 그러냐 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 이 장손 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상 소유자는 이제 관할 지자체한테 신고해가지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거 내 재산 아니고 종중재산이야 라고 소유권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재산세 고지서를 그 장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종중한테 보내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무슨 경우가 되냐면, 납세 의무자는 종중인데 그 종중 소유의 재산의 명의자가 종중이 아닌 다른 종중원인 경우야. 그런데 이에 대한 재산세를 그러면 종중이 내야 되는데 종중이 안 냈어요. 그럼 체납 처분해야 되겠지. 근데 체납 처분을 해야 되는데 종중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도 물적 납세 의무 부여하는 것이 종중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 규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규정을 알맞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도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쉬운데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을 좀 응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여가지고 얘도 이제 뭐 중수준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국내 거주자 갑은 2023년도 1월 1일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했대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억 원이고 갑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랬을 때 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의 토지 취득세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그런데 이 취득의 원인이 만약에 상속이라 그러면 얘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기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서 상속 개시일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이 속한 달의 말일, 1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2, 3, 4, 5, 6, 7, 7월 말일까지가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죠. 그런데 갑이 1억 원만큼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단순 실수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제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해서 결정했나 보죠. 그랬을 때 무신고가산세는 2천만 원이다. 자,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니라면 20%지. 그래서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이 단순 실수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1억 원 내야 되는데 1천만 원만 낸 거야. 1억 원 내야 되는데 1천만 원만 신고했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9천만 원만큼이 과소신고된 거네. 이에 대해서 법정 신고 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를 했대 그래도, 그러면 과소신고가세는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자, 9천만 원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가세는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이 될 것이고, 900만 원이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그래도 과소신고했으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했으니까 조기 수정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하면 얼마예요? 국세와 똑같아. 6단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서
얘는 90%를 감면받는 거야. 90%를 감면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산세는 10%만 무는 거죠. 900만 원에 10%면 90만 원 해서 이것이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는 것이다. 단순 실수기 때문에 부정행위 아니므로 얘는 10%인 거고 얘네들은 90만 원인데 450만 원. 얘는 뭐 가산세 감면율을 50%로 착각하면 저 금액이 나오겠지. 하지만 이 경우는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율이 90%이므로 얘는 900만 원의 과소신고 가산세 중 10%에 해당하는 90만 원만 가산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어렵지 않죠? 응용의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4번 갑이 고의로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1,000만 원만 취득세를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했다면 과소신고가세는 이제 부정행위가 되는 거잖아. 부정행위가 되면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초과급이든 똑같은 가산율 40%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인데 1,000만 원만 취득세로 신고했으니까 9천만 원의 과소신고에 대해서 부정행위니까 40%, 9, 4, 36, 3,60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6번 문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방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그런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등에 대한 경청구는 90일 이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얘도 마찬가지로 국세는 3개월 이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그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의 기한은 언제까지야? 걔들은 몇 년 이내, 몇 개월 이내, 몇십 일 이내가 아니라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는 걸리기 전까지야. 그 걸리기 전까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정신고의 경우는 결정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며칠 이내가 아니다. 이거 뭐 보자마자 아주 1번에 제일 짧은 지문은 떡하니 박혀 있어가지고 나머지 지문은 뭐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 3, 4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경정청구 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이제 7번, 8번, 9번이 지방세 징수법 문제예요. 그래서 납세의 고지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 예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자, 뭐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확정전 보조납류인데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확정전 보조납류 규정도 있지만 모두 있다 그랬어요. 독촉 기한전 보조납류도 있다 그랬죠. 얘는 이미 확정돼 가지고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보냈는데 그 기한까지 기다린 다음에 압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그 기한 전에 만약에 납부기한 전 징수가 발생해 버리면 얘들은 원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 보낸 다음에 독촉 승인하고 압류하는 건데 지금 독촉장을 보낸 이후 상태야. 독촉 납기가 되기 전이야. 그런데 얘한테 납부기한 징수가 발생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해? 그때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그대로 압류를 해버리는 독촉 기한 전 보존 압류라는 지방세에만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 재산 가격에 변동이 생겨 해당 가격이 체납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는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필요적 해지 사유와 임의적 해지 사유에 대한 구분입니다. 필요적 해지 사유는 반드시 해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틀리는데 임의적 해지 사유는 납세 의무가 소멸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해 주는 게 맞겠지만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의적 해지 사유로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 뭐 통상적으로 지방세 징수법, 국세 징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왔다라고 강조한 부분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지방세를 공부하지 않아도 국세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재산 압류를 유의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는 얘를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이름을 바꿔놨고 지방세는 여전히 체납처분 유예라고 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대요. 무재산인 거죠. 확정도 시키고 부과도 시켰는데 징수권 행사를 못하는 거야. 그지라서.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과거 결손처분 규정, 현재는 정리보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보류 사유 4가지 잘 판단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상 압류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집행부정지 원칙은 아무리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집행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불복을 막 걸었는데 팔아버리면 안 되겠지.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겨버렸는데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다 주냐고. 그래서 공매는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그 압류한 재산이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부패, 변질, 감량, 감손이 우려되는 그런 재산이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놓는 것이 불복에서 승소했어도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한 재산들은 이제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공매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뭐야? 코인이지. 내가 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 다 기억나잖아. 코인을 집에 슈퍼컴퓨터로 막 채굴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애는 그 슈퍼컴퓨터를 가져가는 거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 지자체도 코인 계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그 코인을 우리 국세청, 지자체 계좌로 이전시켜라 라고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가상자산도 당연히 아주 대표적인 압류 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압류하고 나서 어떻게 파느냐? 얘네 같은 경우는 공매를 통해서 이 코인 사갈래, 누가 얼마에 사갈래 공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매의 방식이 굳이 공매 절차를 거쳐서 공매하느냐, 아니면 상장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에서 매일매일 시장 가격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니까 그냥 그 시장에다가 직접 공매, 직접 매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상장 주식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그 가상자산은 어떻게 해요? 원래 공매가 원칙이지만 얘는 해당 시장에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공매의 예외도 두고 있는 거죠. 원칙 공매, 공매의 예외로 직접 매각도 가능해. 근데 공매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틀린 거죠.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것들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체납자라든지 세무 공모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압류 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사라든지 얘들은 이러한 압류 재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9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뭐 2, 3, 4번 여러분들이 쉬운 거니까 풀어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징수유예든 나쁘게 한 연장이든 돈 달라는 거 늦춰주는데 만약에 급한 사유가 발생했어. 과세관청이 이러한 유예라든지 연장 등을 해주는 기본 전제는 지방세 징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가능성이 만약에 배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유예나 이러한 연장들은 전부 다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어.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담보 가져오려 했는데 담보 안 가져오거나, 분할 고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당초 부담한 부분도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유예를 취소하는 거야. 그런데 납세자한테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아유 이제 돈 많이 생기셨으니까는 이제 유예를 좀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지금 납부하세요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유잖아. 따라서 이 4가지의 취소 사유 중 디귿에 해당하는 3번째 긍정적 취소 사유는 일단 유예나 연장을 취소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취소한 것들은 한 번 취소가 되면 그 지방세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유가 또 발생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재유예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지.
수업 듣는 사람들 전부 다 기억나죠? 그래서 디귿을 가지고 제휴회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리을 가지고 제휴회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디귿의 사유인데, 다시 재산 상황에 따라 징수회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돈 생겨가지고서 납부하라는 유예 취소인데, 이에 대해서 다시 징수회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확인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대강의 기억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것들은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기출 플러스에서도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나와 있고, OX에서도 저 지문은 당연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출제한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서너 번 이상은 문제로서 지문으로서 접한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자, 취득세 납세지. 자, 취득세 납세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데, 철도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일단 취득세 납세지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소재지야. 그런데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등록지가 되는 거고, 배라든지 비행기야. 그럼 걔들의 주차장이 되는 거라 그랬죠. 권리라 그러면 그 권리가 등록된 권리가 있는 장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철도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철도 차량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지의 소재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소재지인 거죠. 선적항이 없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배가 잠깐 머무는 정계장. 근데 정계장도 없어. 그러면은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결과적으로 선박은 선적항, 정계장, 주소지. 이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납세지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타 등등의 규정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요 지문 한번 보세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은요, 대부분의 세목들은 이렇게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서는요, 그때는 그 과세 원인의 비율로 각 지자체에다가 안분하여 납세를 지정해줘요. 안분된 과세권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의 과세 원인은 취득이고, 그 취득에 의해서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을 해당 지자체마다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과세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된 비율만큼의 각각의 지자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등록면허세.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가지고 소지한 그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세라고 쳐. 그럼 등록면세라는 것은 보유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취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소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야. 등기 등록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이 등록면세 같은 경우는 얘들 무슨 면적 기준으로, 종업원 수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등록관청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가지고 등록 재산이 소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A라는 지역에 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B라는 지역 가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B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얘들은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어디다가 등록하느냐의 문제지,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소지하는 재산이랄지라도 얘는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안분을 해야 된다. 이거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취득세 문제지만 취득세라기보다는 요 논리를 기준으로 풀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이거 상수준인데 이건 뭐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방세에서의 리스크가 어디 있다 그랬어? 지방소득세의 리스크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와 다른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포인트 집었지, 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지방세 특례제법에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방세 수업 전체를 배울 만큼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의 국세와는 다른 기본 구조 정도에만 설명이 가능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안 나오길 바라는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드디어 나온 거지. 지방세 특례제법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지만 대표적으로 쉬운 게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래도 1, 2, 3번을 소거해서 4번이 뭔 말인지 모르면 4번을 답으로 찍을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건 상수준으로 제가 지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질문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거주자의 개인 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고, 이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입니까? 일정세율입니까? 제한세율입니까? 지방소득세도 대표적인 표준세율이야.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분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소액 부징수 규정 별도로 정리했잖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 얘들 같은 경우는 고지할 때 고지서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때는 소액 부징수 규정,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고지서당 2,000원 미만의 소액 부징수 규정, 얘도 포함되는 거 정리했겠지. 그러면 1, 2, 3번은 아는 거야.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비록 처음 봤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1, 2, 3번 소거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해서 역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 4번 문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무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 공제를 하는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자, 얘는 지방소득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야. 뭐 무지 지엽적인 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고요. 이런 부분까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수업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소득이 1,000이고 그리고 국외 소득이 1,000이었어. 그리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큼 외국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쳐요.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할게요. 1,000 중에서 100만큼이 외국 납부세액이야.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합친 2,000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법인세 세율은 20%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19%지만 여기에 20%, 이게 과세표준이 되어서 10%, 20% 곱한 금액을 400 산출세고를 하는데 여기서 뭐해? 아이고, 전세계 세율 20%라고 할게요. 외국납부세액 200. 그래서 이 400 중에서 외국납부세액 200을 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법인세 200만 내라는 거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는,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이제 원칙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2,000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0%니까 법인세 세율이 20%라 그러면 2%가 되겠지. 그러면은 40이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산출세액 400이니까 지방소득세는 40,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의 취지에 맞게 국세를 세액공제해줬으면 지방세는 세액공제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차이가 뭐냐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외국에다가 외국법인세를 냈지 외국 지방소득세를 낸 건 아니잖아. 외국 지방소득세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지방소득세 납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고 그리고 외국에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외국납부세 공제를 빼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이전까지는 국세에서의 외국납부세 공제는 법인세에서의 외국납부세 공제는 이러한 외국납부세 공제 방법도 있지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도 있었어. 얘를 만약에 손금에 산입했다면 이제 2천만큼의 과세표 중에서 얘가 손금에 산입됐으니까 어떻게 돼? 1,800을 과표로 해가지고 이제 20% 곱하면 360만큼이 이제 산출액이 될 것이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 산입 선택했다면 이거 못 받고 요게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규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법인이 손금 산입을 선택했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든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 공제의 손금 산입 규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0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기 너무 뭐하니까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가정을 통해서 요 2,000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1,800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얘를 36만 지방소득세 과세하는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지만 만약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뭘 뺀 금액,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특례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룰 거면 이것만 다뤄야 돼? 이에 준하는 범위를 다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한 4,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범위예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소득세를 그대로 다시 강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대상으로 틀리게 문제를 내가지고 맞출 수 없게 내더라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 2, 3번이 그나마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4번은 속어법을 풀 수 있었고 4번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만 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뭐 다시 나오기는 힘든 지문이 될 것이고. 자, 1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 의무자 뭐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자세하게 공부했고 별도의 문제도 많이 풀어본 거니까 틀린 지문만 볼게요. 자, 원래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재산세 부과가 안 돼요. 비과세야. 하지만 국가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 등의 명의의 재산을 매수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연부로 대금을 납입하면서 현재 매수자의 권한으로 무상으로 그 재산을 쓰고 있다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것이 국가재산이야? 아니잖아. 매수계약자가 매수계약 체결하고 연부로 대금을 납입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국가 등이 아닌 국가 등의 명의로 개인이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민간의 명의로 소유권은 이전될 것이므로 형식 자체가 국가 등이 소유되어 있지만 얘는 납세 의무 비과세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국가가 돼야 돼요? 매수계약자가 돼야 돼? 당연히 그 지자체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국가 지자체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금을 지지 않아요. 국가 지자체는 법인세, 소득세 등 그러한 소득세는 질 이유가 없고 소득에 대한 납세금은 절대 지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거. 자, 나머지 보편적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3번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대상을 총 7가지로 두고 있는데, 특정 자원분이 있고요, 특정 시설분이 있고, 특정 부동산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특정 자원분은 3가지, 특정 시설분은 3가지, 특정 부동산은 선박이라든지 부동산, 주택 등, 주택 건물 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특정 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3가지고, 특정 시설분은 컨테이너의 입출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은 2번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 전력은 특정 자원분이야, 특정 시설분이야, 뭐 이런 문제를 내. 종류 구분한 문제여서 당연히 특정 자원분이 아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고, 3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특정 부동산분이 요게 소방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나면 소방차가 달려와야 되는데, 소방차가 달려와야 되는 불나는 재산들, 건물, 그리고 주택 건물분, 일반 건물분, 그리고 그 선박 같은 것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원래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돼야 되겠지만,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이 내려져서 철거 확정될 것을, 그에 대해서 지방세 얻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고,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장인 발전용수, 이 발전용수와 지하수 가지고 이거 물에 대한 세율 시험 문제가 벌써 2번이나 나와가지고 우리 정리했어요. 그래서 발전용수는 수없이 밀려내려 들어오는 건데, 얘 비싸면 안 되겠지. 제일 싼 거. 얘는 2원. 그것도 그 10세제곱미터당 2원이야. 앞에 요거는 뭐 보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1세제곱미터당 20원, 200원, 100원 막 이런 건데, 얘는 10세제곱미터당 2원이니까 사실은 1세제곱미터당 0.2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제일 싼 거야 이게. 그런데 뭐 이런 거 기억나요? 뭐 먹는 물은 1세제곱미터당 얘는 뭐 200원. 그리고 뭐 목욕용수는 얘는 이제 20원인데, 이게 만약에 온천수야. 온천 입장료가 일반 목욕탕 입장료 5배 되니까, 그래서 얘는 100원. 그리고 이거 이외에 지하수, 나머지는 뭐 10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에 대한 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그런 세율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 답이 아닌 걸로 나왔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가지고 질문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랄지라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4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방교육세는 뭐 7가지 세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오리지널 정통 부가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그리고 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담배소비세라는 본세가 담보적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지방교육세도 담보적은 요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수표준이 되는 거니까 맞는 것이고,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신고 납부면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신고 납부하는 거고, 본세가 보통징수 세목이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고지서에 같이 적어가지고 이제 고지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부가징수한다는 얘기는 뭐야? 담배소비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부가징수하는 경우이므로, 그때는 지방소득세도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가징수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그 과수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에다가 지방교육세 한 줄 더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걔를 기재해가지고 합계액을 적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4번은 예외 규정으로
이게 본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서 원래는 지방교육세 신고서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본세 밑에 줄 하나 있는 것이 지방교육세 신고의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가징수할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다가 지방교육세만을 고지하되 본세 신고서에 지방교육세 한 줄을 넣을 때는 당연히 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본세다라는 게 표시가 되잖아.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본세 없이 지방교육세만 부과한다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가 어떤 본세에 의해 부과되는지를 적어야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해당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된 세목과 세액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지. 지금 나한테 내라는 지방교육세가 어떤 것, 어떤 세목, 어떤 금액을 본세라고 하는지를 당연히 적어야죠. 지방교육세만 달라고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 4번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뭐 등록하는 장소에 등록하는 장소, 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 그 과세하는 그런 지방세이기 때문에 등록지고, 요 얘기도 여러 번 했죠. 등록지는 여기인데 사용본거지가 저기래요. 그럼 얘들은 사용본거지에서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우니까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서 그 납부의 효력이 승계되는 거예요. 합병도 마찬가지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한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등록면허세에 납세지로 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그에 대해서 채권을 받아왔어. 그래서 이 채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을의 요 재산과 을의 요 재산에다가 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양에 있는 재산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재산이야.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을 여기도 설정하고 여기도 설정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두 군데다 냈느냐? 아니에요. 이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 채권 금액에 대한 한 번의 등록면허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얘가 요 순서로 갔대. 그럼 여기다가. 얘가 요 순서로 갔대. 그럼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얘는 한 번만 채권에 대한 저당권 등록을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에 등록한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만 등록면허세를 내면 되는 이제 그러한 특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서 소지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 그래서 그 두 경우가 다른 세목과 비교가 되는 그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 두 규정 주의하라 그랬죠. 거의 그 두 규정이 다 나온 거와 다름없는 거예요. 취득세에서의 납세지도 등록면허세와 비교가 되는 나머지 세목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얘는 뭐 상으로 뒀습니다. 납세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지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얘들은 뭐 읽어보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틀린 질문으로 내지는 않겠지. 16번 문제도요. 이건 뭐 기출도 한 2번 됐고요. 기출 플러스 우리 문제집에서도 별도로 문제로 냈고요. 얘는 지금 이게 공매돼 가지고 공매되어서 매도인의 소유가 매수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점에. 그런데 이때 매도인의 소유의 자산이 매수인의 소유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이 매도인은 누구야? 공매니까 이 매도인은 체납자이자 망한 놈일 거 아니야. 이 매수인은 누구야? 얘는 돈 많은 놈일 거 아니야. 망한 놈 재산들 높은 금액 불러가지고 낙찰받는 애들. 그럼 당연히 과세 기준 현재 공매되어서 매수대금을 요때 납부했다면 매수대금 납부 시점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이야.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대금 납부되고 나가지고 요때 등기가 이전되다 보니까
요때가 만약에 6월 1일 현재라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아직도 매도인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매수 대금이 납부가 되어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매수인 소유라면 납세 의무 어디다 물리는 게 맞아? 당연히 매수인한테 물리는 게 맞겠죠.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강조한 지문이어가지고 이거는 틀린다라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고, 2번은 주된 상속자에 대한 문제고, 3번은 자동차세가 과세가 된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인데 바퀴 달린 건설기계.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포크레인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바퀴 있잖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동차세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규정은 안 가르쳤고 몰라도 되는 질문입니다. 17번 문제. 담배 소비세 면제인데, 자, 요건 여러분들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요건 뭐 내가 그냥 상으로 집어넣었는데 해설 보시면 이제 그 면세 대상이 외국에 수출하는 거, 주한 외국군에 뭐 분납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의 사람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를 면제한다 해놓고, 기억은 주한 외국군의 군인, 그리고 니은은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 외국군 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다가 디귿은 뭐야? 걔네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그리고 지방세법 또는 국세중 개별소비세법, 술에 대한 주세법 등에 대한 면세제도는 얘들은 둘 다 첫 번째 취지가 뭐냐면 소비지구 과세원칙이야. 전부 다 소비세들이잖아. 소비지구 과세원칙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간접세 싹 제거하자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 국제적 관례에 따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국빈이라든지 영사관,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 공관 등 주한 외국군 등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나라 도와주거나 서로 간 상호 국가의 수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들이니 그 자들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지 말자가 국제적 관례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면세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지의 면세 영세율인데, 당연히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그 소비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족은 제외해가지고 틀리겠던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수출, 보세구역 판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비지구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에 있어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듯이 담배 소비세에서도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18번 문제는 제가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해부터 개정은 한 2년 전에 됐고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두 가지가 뭐냐면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거래 금액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고 거래 시기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그냥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굉장히 수상적으로 납세를 마치 신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법이 올해부터 개정 적용이 되어서 얘들은 이제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화돼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등 일정한 예외 등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유상 취득 시에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 실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 가격, 얘가 직접 비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회계학이라든지 세법에서 말하는 매입 부대 비용, 얘들을 간접 비용이라 그래서 얘 둘을 합친 금액을 실제 취득 가격으로서 과세 표준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입 가격은 저기서 이제 2억 2천이라고 하는데 이 간접 비용에 부가가세는 받아다가 내는 간접세 등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징수당한 부분들 취득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세는 국세에다가 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의 담세력이 아니라 국세로서 별도로 부과된 조세니까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간접 비용에서 제외되는, 우리 간접 비용에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표에서 이쪽에 있었던 게 부가세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제외되는 거라서 간접 비용은 이제 2억 2천이라는 2억 2천이라는 금액 중에서 요 2억이 매입 가격 직접 비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간접 비용에서 2천만 원만큼의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연체료 1천만 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 3천만 원큼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인 부가가세 실제 취득가격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제자가 조금 의도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간접 비용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서 세 가지, 1번과 2번과 7번일 거야 아마. 얘는 뭐야?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얘는 뭐 할부 장기할 판매 시에 이자 상당히 또는 연체료,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 이 세 가지는 취득세 납세무자가 법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법인인 경우에만 포함하는 간접 비용이야. 근데 쟤는 주 서울이니까 법인 아니야. 그러니까는 법인인 경우에만 포함되는 간접 비용 얘들은 포함시켜서 2억 3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부가가세 제외되는 대표적인 거, 그리고 주 서울 법인이니까 연체료, 건설자금이자 포함되는 거. 정확하게 우리가 과세 표준 숙지를 했다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건 얘도 중수준으로 구분했네요. 어쩌면 뭐 문제가 뭐 꼬여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가 이러면 상수준으로 하려고 그랬어. 얘가 주서울이 아니라 김서울시야. 얘가 김서울시라 그러면은 부가가세는 당연히 제거가 되는 건데,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라든지 연체료 같은 경우는 간접 비용에 포함되는 거 있지만 법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거주자 김서울시라 그러면 얘들도 포함되지 않고 2억 원만 과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상수준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차피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집어넣어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냥 부가가세가 제외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법인 개인 구분 없이 그냥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으므로 어쨌든 얘는 중수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주민세. 틀린 건데요. 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분 주민세 제한세율이지. 근데 쓸데없이 작년에 이런 규정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인분 세율을 이제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15,000원을 제한세율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고, 주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내느냐? 상호주의다. 상호주의.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한 비과세 규정들, 이런 내용들 읽어봤었고요. 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당 얼마씩 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면적당 얼마씩 내는 것들이 있는데, 요 연면적당 얼마씩 내는 것들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요게 100평 미만이라 그랬죠. 330제곱미터 이하는 331제곱미터가 요게 100평이니까 100평 미만 33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과세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고요. 자, 우리 종업원분 주민세는 내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이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어. 그런데 종업원 수가 작더라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그 지역에서 급여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 급여 적은 저소득층 종업원들 60명 고용하고 이쪽은 고소득층 종업원들 40명, 50명, 40명, 30명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과세를 안 하는 것이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 그래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그 과세표준 면세점은 얘들은 종업원 수가 아니라 300만 원에 50을 곱한
50명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은 이어진 것 같아요. 월 300만 원에 50을 곱한 1억 5천, 종업원들에 대한 총 급여 총액이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 그때 부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급여 총액 기준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을 부과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다만 얘랑 조금 유사한 규정이 뭐냐면 이제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가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가 있는데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규정은 50명 초과하는 기업만 적용을 해줘. 고용을 해서 50명이 초과된 기업만 적용을 해주지 고용을 했지만 50명 이하의 기업들은 적용해주지 않는 그런 적용 여부의 50명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지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으로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제가 그 스토리를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틀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1억 5천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300만 원 곱하기 50 해가지고 1억 5천을 만든 굉장히 어거지스러운 이제 그러한 면세점 기준이었죠. 자, 마지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자, 그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 조례는 3년 기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법규이기 때문에 얘들만 5년 10년간 할 수 없는 거고 법률에 정한 것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얘네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 징수금의 면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뭐 5년 이렇게 쓰는 것을 틀리다라고 체크해두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법, 조세세 제한법 및 얘를 조례라고 써가지고 틀리게 한 지문이 올해 아마 9급에 나왔던 문제일 것이고요. 어쨌건 조례가 아닌 조례 상위법에서 이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고 그 특례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는 3년 이내에서 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 기억나? 천재지변, 지진, 풍수의 벼락, 화재 등 이러한 긴급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행안부 장관한테 결재 올리면 이거 언제 내놓을 줄 알아? 너무 오래 걸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하기에는 걔는 별놈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걔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해? 지방구의원, 시의원 모아가지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만 기출이 지금 4번 됐어. 5번째야. 그러니 천재지변 등 급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행안부 장관한테 결재 올려봤자 세월아 내월아야. 행안부 장관 결정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결정하려고 했더니 얘는 그런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엔 너무 작은 권한이야.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엄청 강조했잖아. 아마 딴 건 기억 안 나도 이게 기억날 정도로 기출도 많이 됐고 엄청 강조한 부분이죠. 근데 역시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거다. 요게 틀린 것이고 요거는 뭐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 지방세법 어저께 시행했던 지방세 7급에 대한 문제 등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의 공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어제 시험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틀렸는데 어떻게 했었어야 맞출 수 있었을 건지 또는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이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가지고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들어준 시험이라면 정말로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역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달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기출문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되 그 내가 응시했던 시험이라면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한 것과 그 결과의 차이, 괴리감 그리고 여러 가지 동질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야 여러분들이 응시했던 시험의 기억을 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대한 적정하고 표적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데이터이자
나의 공부에 대한 데이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가져온 시험이었다면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은 시험이었다면 반드시 이 소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음번 도전은 반드시 성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시험 보시느라 수고했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음 지방세 시험에 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